뉴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 지훈과 윤서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죠. 이들에게 이별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정말 한 달만 다녀올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한국 생활도 완전히 정리하고. 지훈이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돌아오면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거야. 이미 반지도 준비해뒀어.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야. 나 기다릴게.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던 도서관, 첫 데이트했던 센트럴파크, 함께 밤새 과제를 했던 캠퍼스의 기억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의 작별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지훈이 탑승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윤서는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면 그가 돌아와 무릎을 꿇고 청혼할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제전화였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김지훈 씨를 아십니까?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의 연인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혼수 상태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짐을 쌌죠. 마음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그의 곁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서는 곧바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중환자실을 찾는 동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앞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었죠. 여자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남자는 진중한 표정으로 의료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지훈 씨의 병실이 맞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지훈이의 연인입니다. 미국에서 급히 왔어요. 그때 남자가 일어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지훈이의 부모입니다. 윤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훈은 분명히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어려서 떨어져 살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부모라고 소개했죠. 지훈이가 부모님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중년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들이 깨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함께 기다려주세요. 의료진들도 이 부부를 자연스럽게 보호자로 대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모두 이들의 몫이었어요. 윤서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훈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매일 중환자실을 드나들며 지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호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부모라는 이 부부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지나치게 침착했고 때로는 의료진과 이야기할 때 마치 대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훈에 대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면 애매하게 둘러대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죠. 지훈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윤서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때는 워낙 말썽꾸러기였죠. 하.
중년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친부모라면 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생생한 기억이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윤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이들이 가져온 서류들이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심지어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의료진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호자로 대했습니다. 지훈이가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했는데 윤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중년 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도 섭섭하긴 하지만 이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지훈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언제 졸업했는지, 심지어 윤서와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친부모라면 당연히 궁금해할 만한 것들인데 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윤서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부가 지훈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부모의 애정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물론 걱정하는 표정은 지었지만 어딘가 연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간병인과의 관계가 수상했어요.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가족들과 거리를 두며 업무적으로만 대하는데 이들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하기도 했죠. 저 간병인분 오래 일하셨나요? 윤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환자분 가족이 특별히 요청해서 온 분이죠.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지훈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왜 특별한 간병인을 고용했을까요? 그것도 가족이 직접 요청해서 말이죠. 그날 밤 윤서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부부와 간병인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계속 의심하는 것 같은데. 간병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괜찮아. 서류는 완벽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왜 지훈을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윤서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윤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말이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지훈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윤서의 의심을 눈치챈 그 부부는 더욱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윤서조차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 씨 많이 힘드시죠? 중년 여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윤서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서는 순간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중년 남자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아, 그럼 지훈이 저 얘기 안 했나요? 저희가 사귄 지 3년 됐거든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역시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네. 중년 여자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사실 연애 얘기는 부모한테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지훈의 성격을 속속들이 아는 부모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윤서가 알고 있는 지훈의 모습과도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었죠. 지금도 자세히 보면 흉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중년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서가 지훈의 이마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부모인 걸까요? 윤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셨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랬나요?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루에 서너 잔은 마셨어요. 윤서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쓴맛을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로 말이야. 단 것보다 쓴 것을 더 좋아하는 특이한 아이였어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윤서는 점점 자신의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의료진과도 완벽하게 소통했어요. 뇌압 수치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년 남자가 담당 의사에게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 범위 내에서의 변화입니다. 담당 의사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성심껏 돌보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과거 이야기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중학교 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표현력이 좋아졌죠. 중년 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훈이가 연극을 했다고요? 윤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주연까지 맡았어요. 저희가 공연 보러 갔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진도 있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지훈이 연극 무대에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윤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의심스러운 기분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들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모든 법적 서류도 완벽했습니다. 윤서 씨, 많이 지치셨을 텐데 호텔에서 좀 쉬세요. 중년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돌봐야죠.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몸 관리는 하셔야죠. 지훈이가 깨어났을 때 윤서 씨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훈이 부모니까 윤서 씨는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배려 깊은 모습을 보며 윤서는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지훈의 부모이고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연기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이죠. 윤서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지금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창문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윤서는 그동안 한국에 머물며 지훈을 돌봤고 이제는 그 부부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채로 말이죠.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던 하루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윤서가 지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윤서가 놀라며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지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6달 만에 처음 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훈아, 지훈아. 윤서가 흥분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윤서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복도에 있던 그 부부도 뛰어들어왔어요. 중년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알아듣겠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훈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동공 반응, 반사신경, 기본적인 의식 수준을 확인하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부는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들이 깨어난 것을 기뻐하는 부모처럼 보였죠. 의료진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때때로 눈을 뜨기도 했지만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홀로 지훈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훈이 눈을 뜨더니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의식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서. 지훈이 가까스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깨어났구나. 윤서가 기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윤서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윤서가 귀를 가까이 대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저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온몸에 힘이 없어. 너무 무서워. 윤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저 사람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고 직후에 잠깐 깨어났었는데 내 주변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의식은 있었어. 하지만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잠든 척했어. 저 사람들이 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거든. 윤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완벽했던 연기, 구체적인 정보들, 모든 서류들까지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던 거죠. 그럼 진짜 부모님은?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지훈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이용한 것 같아. 누군가 내 정보를 샅샅이 조사했을 거야.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훈이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중년 남자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지훈이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거든요. 윤서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중년 여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서의 눈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거짓으로 보였어요. 그 자연스러운 미소도 걱정하는 표정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윤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구해내야 한다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윤서와 지훈 사이에는 은밀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지훈이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고 밤에는 윤서에게만 진실을 속삭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무서워. 지훈이 어느 날 밤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린 후였어요. 왜? 뭔가 더 있는 거야?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고 직후에 깨어났을 때
저들이 내 침대 옆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다 들었거든. 무슨 이야기? 잘 기억나지 않아. 머리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 지훈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깨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윤서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계획? 그건 모르겠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훈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잠든 척했어.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위험할 것 같아서. 다음 날 윤서는 더욱 세심하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병인이 지훈에게 주사를 놓을 때의 미묘한 표정, 의료진과 대화할 때의 긴장감, 그리고 윤서가 없을 때만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말입니다. 오늘 윤서 씨가 좀 이상하던데. 간병인이 복도에서 중년 남자에게 말하는 소리를 윤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자꾸 저희 행동을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여태까지 완벽했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획대로 하자. 윤서는 숨을 죽이며 더 들어보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 들은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오늘 이상한 주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약물이었어. 라벨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어. 혹시 그게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건 아닐 거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주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 마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윤서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지훈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가 기억하는 가족은 없어? 진짜 가족 말이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은? 형이 하나 있긴 해. 하지만 어려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도 안 했고. 지훈이 뭔가 떠오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상해. 장례식은 누가 치렀을까? 무슨 말이야? 내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장례식에 못 갔잖아. 그럼 형이 혼자 다 했을 텐데. 지훈이 점점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연락도 제대로 안 왔어. 그냥 사고 났다는 소식만. 윤서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도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혹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그런 게 있어? 글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있을 텐데. 지훈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간병인이 지훈에게 다가올 때마다 윤서는 긴장했어요. 혹시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지훈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년 여자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곧 깨어날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마치 지훈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지훈과 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누가 내 일들을 처리했을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생각해보니 이상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그런 것들. 누군가 처리했을 텐데. 혹시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사고 난 후에 나타났어. 그럼 그 전에는 누가? 지훈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야, 혹시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까?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멀리서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고 지훈은 다시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윤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유능한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윤서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해야 해.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윤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병원을 잠시 나와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배운 조사 방법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죠. 먼저 지훈의 부모님 사망 관련 공식 기록부터 조사했습니다. 사망 신고서, 장례식 관련 서류, 상속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사망 신고는 김지우가 했네. 그런데 이상해. 윤서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장례식은 김지우 혼자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훈이에게는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까? 더 파고들어 보니 부모님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훈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들이 현재 김지우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임시관리인 지정 서류가 있네. 지훈이가 미국에 있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윤서가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훈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기 전에 작성된 거잖아. 이는 명백한 위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훈이 멀쩡했을 때 왜 갑자기 형이 재산 관리를 맡게 되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윤서는 김지우의 최근 금융 활동도 추적했습니다. 공개된 부동산 거래 기록, 사업자 등록 정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봤어요. 지훈이 사고 난 직후부터 갑자기 큰 지출이 시작됐네. 윤서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구매, 외제차 구매, 그리고 이게 뭐지? 김지우가 최근에 가족관계 정리 서비스라는 이상한 업체에 거액을 지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정확히 뭘 하는지 알아보니 가족관계 증명서나 각종 신분 서류를 정리해주는 곳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불법 서류 조작 업체잖아. 윤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 시스템에는 익숙하지만 한국의 법 체계와 조사 방법은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 방법 등이 미국과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윤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지훈에게 조사 결과와 함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내 형 김지우가 모든 걸 꾸민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 법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윤서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훈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법무 쪽이나 수사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윤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민호라고 지금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 사설 탐정?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원래 경찰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만두고 탐정 사무소를 차렸어. 가끔 연락하고 지냈거든. 지훈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걔라면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거야. 연락할 수 있어? 내 휴대폰이 있다면.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지훈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볼게. 윤서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민호. 서울에서 트루스 탐정사무소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 정말 실력이 좋거든.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우리 진짜 친했거든. 그리고 민호는 정의감이 강해서 이런 일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지훈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윤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윤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너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재빨리 잠든 척했고 윤서는 평상시처럼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중년 남자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윤서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이미 들킨 것인지 불안해했지만 변호사 시절 배운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직 갈 곳이 없어서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몸 관리는 하셔야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중년 여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들의 말에 숨겨진 위협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내일 당장 민호에게 연락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호야, 부탁해. 내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윤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서는 병원을 나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휴대폰이 감청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변호사 시절 배운 조심성이 발휘된 거죠. 여보세요, 트루스 탐정사무소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민호 탐정님 계신가요? 김지훈의 연인 윤서라고 하는데요. 윤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요?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이가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윤서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가짜 부모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김지우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2시간 후 윤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상보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지훈이가 정말 깨어났다고요? 민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낮에는 기억을 잃은 척해야 해요. 들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윤서가 수집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다운 체계적인 정리에 감탄하면서도 한국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김지우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저가짜 부모들의 진짜 신원도 확인해야 하고. 민호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조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경찰이었잖아요. 아직 도움받을 수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민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윤서가 병원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 부부와 간병인이 뭔가 긴급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간병인이 불안해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오늘 아침부터 없었잖아. 윤서는 숨을 죽이며 더 들어보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 민호를 만난 얘기를 전했습니다. 민호가 도와주기로 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게 들켰나 봐. 지훈이 불안해했습니다. 민호가 며칠 안에 김지우의 계좌 거래 내역을 알아낼 수 있을 거래. 그럼 확실한 증거가 나올 거야. 하지만 그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주사가 평소와 달라 보여. 지훈이 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양도 더 많아. 혹시 뭔가 다른 약물을 넣는 건 아닐까? 윤서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좋은 건 아닐 거야. 사흘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알아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김지우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계좌에 총 2억 원을 송금했어요. 민호가 카페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저가짜 부모들의 계좌로 들어갔고요. 진짜 신원은 알아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박철수, 김영희라는 가명을 쓰고 있어요. 진짜 이름은 이성민, 정미라예요. 둘 다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들이에요.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전과요? 보험 사기, 위조 문서 작성, 그리고 살인 미수.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이에요. 살인 미수? 몇 년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환자를 죽이려다 걸렸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가벼운 형량만 받았죠. 윤서는 지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 시기상조예요. 확실한 현장 증거가 필요해요. 민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밤부터 감시를 시작할 거예요. 그들이 지훈 씨에게 해를 가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날 밤 윤서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민호가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아. 지훈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민호가 도와주고 있어. 곧 끝날 거야. 윤서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이 지훈에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유독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지금이야. 윤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간병인이 평소와 다른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 윤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서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병인이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서는 그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링거액이에요. 간병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주사를 놔요? 그리고 왜 이런 시간에? 윤서가 변호사 시절의 날카로운 질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부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년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분이 지훈이에게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고 해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지시한 약물인데요. 중년 여자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죠.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중년 남자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윤서는 이미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담당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윤서가 문제의 주사기를 보여주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저희가 처방한 약물이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의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간병인과 그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바로 그때 민호가 경찰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중년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이성민, 정미라 그리고 공범 간병인까지 사문서 위조, 신분 도용,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윤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지우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어요. 출국하려다가 걸렸거든요. 간병인이 체포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깨어난 줄도 몰랐잖아요. 진짜 몰랐어요. 그때 지훈이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 들었어.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말했던 거. 깨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했던 거 말이야. 간병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이미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언제부터 깨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6달 전부터요. 사고 직후 잠깐 깨어났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제 옆에 있는 걸 보고 위험을 느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우가 출국하려고 했다면서요? 윤서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방에 현금 5억 원과 위조 여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윤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윤서는 지난 며칠 동안 김지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민호를 통해 그의 계좌 동결 신청을 해뒀고 출국 금지 요청도 미리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또 다른 증거도 있어요. 윤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지우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조사해봤는데 탈세와 불법 대출 브로커까지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냈어요?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였거든요. 금융범죄 추적이 전문이에요. 윤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김지우의 회계 장부를 분석해보니 지난 3년 동안 10억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이 있었어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국세청에도 이미 제보했어요.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지우가 부모님 사망 이전에 이미 생명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놓았어요. 보험 사기죠.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특수사기, 횡령, 보험 사기, 살인 교사까지 모든 혐의가 성립되겠네요. 김지우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계좌까지 모두 추적했거든요. 며칠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김지우는 특수사기, 횡령, 보험 사기, 살인 교사, 탈세 등 총 8가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부모로 활동했던 이성민과 정미라는 공범으로 각각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간병인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김지우는 모든 불법 재산이 몰수되었고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되어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네요. 민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전문 분야거든요. 윤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병원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원장도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몇 주 후 지훈과 윤서는 지훈의 부모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늦었죠? 그래도 지켜냈어요. 우리가.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윤서가 부모님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미국 뉴욕의 작은 아파트. 지훈과 윤서는 소박한 거실에서 웃으며 같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회복된 후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지. 지훈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끝났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리고 나쁜 놈들은 모두 감방에 있고. 윤서가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준비했던 그 반지였어요.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랑 결혼해 줄래?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좋아.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뉴욕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거짓된 가족에 둘러싸여도 진짜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민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유명한 탐정이 되었고 윤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국제법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지우는 감방에서 15년을 보내야 했고 그의 공범들도 모두 오랜 시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